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방금 처음 보인 작품을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수묵화에서 중요한 바위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바위는 준법, 바위 주름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바위 주름법 공부하십시다. 이렇게 그리는 요 준법은 지금 도끼로 탁 찍어서 이렇게 도끼로 찍는 것처럼 그린다고 해서 도끼 부자를 써서 부벽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순필로 내리붓으로 해서 이렇게도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치우기는 이것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부벽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도끼로 찍어 드린다고 해서 소부벽준.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이쪽에서 그리잖아요. 이렇게 치우는 이것도 도끼로 탁탁 찍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소부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부벽준, 주는 주름준자, 그래서 소부벽이라고. 이렇게 조금 소부벽이 아니고 좀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벽이라고 합니다. 대부벽준과 소부벽준을 섞어서 그리면 그림이 좀 활달하고 힘차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좀 굵게 치죠. 그래서 이것은 대부벽준이라고. 자,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쭉쭉 이렇게만 그리는 이것은 절대준이라고 그래서 이거 띠를 이렇게 쭉 풀어서 이것을 절대준이라고 해요. 절대준. 허리띠, 띠를 뚝뚝 끊겨서 놓은 거. 그래서 이것을 절대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준법. 그러니까 이 부벽준 도끼로 찍는 것은 이렇게 역으로 쳐서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거나. 소부벽, 대부벽이라고 하는 것은 넓적하게 큰 도끼로 쫙 장작 쪼개듯이 쪼개내요. 이것을 대부벽준이라고 하죠. 대부벽준. 그래서 요거를 우선 대부벽, 소부벽 혹은 절대준,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난시준이 있습니다. 난시준이라는 것은 그 나뭇가지를 삭정이 나뭇가지 흐트러 놓은 것처럼 됐다고 해서 나무시자, 어지러울 난자, 나무시자에서 난시준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바위를 그린다고 할 때 이렇게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리는 화자에 따라서 그리는 사람, 화가들 자기 성격상
이 수묵화를 그릴 때 이 준법을 어떤 준법을 쓰든 자기 성격에 맞게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 준법을 알고 사용을 했을 때 그 준법을 사용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은 그야말로 그 고법 온고이지신 고법을 익혀서 고법을 익힌다는 건 고법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현대 회화에 응용을 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요즘 그 시중에 혹은 화랑가에 미술관 이런 데 전시 작품을 보면은 그 고법을 너무 익히지 않은 그림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법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그려내는 것이 바로 그 화가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몇 가지 그 준법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준법을 한 가지 부벽준만 가지고 오늘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지금 무더워서 너무 빗땀이 흐릴 정도로 지금 더위를 피해서 휴가도 가고 어디 떠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그림 속에 시원한 물줄기를 그려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원한 여름 나시기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흐트러지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부가 그 부벽준에 의한 부벽준을 기조로 한 그 붓질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약간 큰 대부벽과 그 소부벽 혹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중간쯤 크기면은 중부벽이라고 또 굳이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통칭 부벽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부벽준은 이렇게 그 바위의 그 까칠까칠한 그리고 그
까칠까칠한 그런 그 바위 준을 그리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 부벽준을 써서 그리면은 획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획을 바로 글씨 쓰는 그 획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기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획을 쓸 때마다 삼묵법이에요. 먹색이 한 획을 이렇게 그 부벽을 칠 때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짙고 옅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삼묵법이 만들어진 걸로 부벽준을 쳐줘야지, 그 먹색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시커먼 먹만 쓴다든지 목만 쓴다든지, 혹은 그 먹을 보편적으로 다 그냥 파놓고 중국은 중국만 뚝 찍어서 쓴다든지 그러면은 그 그림에 먹맛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 획마다 먹맛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위의 그 거친 면을 그리는 데는 이 부벽준이 활용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하셔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벽준은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결정을 해줘야죠. 여기 이제 이 바위가 쪼개진 부분이요. 열하라고 해서 깨질 열자, 깨질 열하죠. 툭툭. 요것이 부벽준과 섞어서 쳐줘야만이 정리가 좀 되죠. 그래서 이 바위의 그 높낮이와 앞뒤 바위가 서로 그 엉키지 않고 개운하니 시야에서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현재 지금 여기를 쿵 하고 지금 큰 북으로 두들겨서 쿵 하고 치고, 그 다음에 적은 북으로 다당 쳤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작은 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중간 북으로 한번 치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 먹의 그 리듬감을 연구를 하시면서 그 그림 구도를 잡아주시면은 아마 좋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붓질이 많고 여기는 붓질이 적고 이쪽이 붓질이 적은데, 그게 바로 사군자 공부를 할 때 그 매화 꽃을 그린다든지 댄잎을 치거나 뭐를 하든지 간에 소밀법, 소소밀밀함, 복잡한 곳은 한없이 복잡하고 깨끗한 곳은 그야말로 깨끗하게 하는 그 소소한 그 성길 때는 한없이 성길게 하는 그것이 바로 통용이 되고, 그래서 이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화에서 극히 중요한 여백이라는 것은 그리지 않음으로써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그려준다고 해서 잘 그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데 그릴 때만 그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벽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력법에 의한 이게 무엇입니까? 소나무가 되겠죠. 점력법에 의한 난침법에 의한 소나무 그림. 이 바위에 있는 소나무들이 무성하지가 않습니다. 대개. 그래서 조금 야유고 낙낙장성이 아니죠. 삐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이 정도 해서 그리고, 자 여기도 여기는 좀 뒤로 물러간 곳, 여기는 다른 나무의 속에 섞여진 측백나무하고 소나무 이파리를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소나무 줄기를 가지를 그려서 넣어야 하죠.
소나무 가지는 위로 향한다고 그랬죠. 가지가 모두 위로 향한다. 바깥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그루가 아니고 두세 그루가 지금 엉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쪽 옆에는 이 나뭇잎이 이런 그 삼각형 떡갈나무 잎이나 이런 것은 넓적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것은 구루법이죠. 갈퀴법. 갈구리로 긁어서 그린다 해서 구루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용어로 하면은 갈구리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를 좀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바위 뒤에는 점으로 찍어서 조금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바위가 돌출이 되고, 자, 여기 점법으로 해서 좀 몇 개 이 나무와 조금 변다는, 이거는 이제 채색으로 다음 채로 해서 분리를 시켜줍니다. 이 소나무와 소나무가든지 소나무든지 무슨 측백나무든지 이렇게 해서 좀 두들겨주고, 여기서 바위하고 여기가 애매모호한데 이 한계를 좀 윤곽을 정리를 좀 해주고요. 여기서도 여기를 여기가 어색한데 이제 깊이 파버리죠. 파니까 훨씬 낫죠. 그러면은 상당히 그 깊은 골짜기가 지금 돼 갑니다. 여기서도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이하 여백으로 가는 쪽으로 두들겨서 점차 아슬하게 모양이 아슬하게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소나무 뒤쪽 여기에 조금 중간목 다음목으로 해서 이런 그 이파리들이 후추점이라고 그러는데 후추점 이파리들을 좀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깊은 계곡에 있는 바위, 그리고 바위 위에 있는 무성하게 자라는 나뭇잎들이 좀 되었죠? 그러면은 자, 이걸 여기까지 그리는 데는 지금 깊은 계곡을 그렸는데, 계곡 속에 어디서부터인가는 그 폭포가 한 군데 떨어져 가지고 시원한,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줄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서 폭포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 그리고 이 물줄기, 요 폭포가 좀 꽤 큽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하얀 그 폭포가 떨어지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딱 보여야만이 시원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 고급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외법에 준한 그 그림이 됩니다만은 재미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해서 그 자연 사랑과 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그래서 바위를 이 절벽을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얼버업을 해줘야 돼. 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해줬지만 여기서까지 바위가 가야극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바위련이 보는 감상자로 하여금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그릴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대충 해서 여유를 남겨주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 정도. 여기도 이제 그 바위가 아주 멋진 바위를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바위를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면은 이 그림이 결국은 이쪽에 가서 너무 섬세하게 그려지면은 중언부언이 되죠. 중언부언.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리긴 그리되 너무 정확하게 하질 않고 신용만 이렇게 그 암시적인 그런 그 절벽을 이렇게 그려갑니다. 그래서 바위가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자 쪼개졌죠? 이 절벽 여기서는 정확한 붓질을 하는 것이 별로 안 좋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두들겨서 애매모호하게 여기서 바위를 잘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못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현재 구도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 너무 잘 그리면 얘가 답답해져. 그래서 여기는 비워놔야 합니다. 비워놓음으로 해서 거기가 여백,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거에 마무리를 짓고 이쪽으로 암개지 원무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물이 떨어지면 원무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물도 이 폭포도 그냥 무조건 하얗게 하늘처럼 그리는 게 아니고 물을 그리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물이 툭툭툭 치고 내려져 물이 여기도 툭툭 쳐줘야죠. 그리고 물줄기가 똑같이 같은 방향이 아니고 한쪽은 이쪽으로 친다고 이 바위 걸림도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원무처럼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있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바위 요 밑에 와서 바위가 없느냐? 여기도 어디쯤에는 바위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물보라가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부딪혀가지고 휘돌아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쪽에 물가에 아마 그 잡목도 있고 등등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잠깐 이런 그 숲을 조금 그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위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하나 정도. 여기 전법으로 해서 이렇게 쳐가는 거, 요거 이렇게 잘하셨다가 이렇게 하는 이게 보세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 하편으로
이걸 1로 하고 다시 좀 바꿔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몇 분이야? 50. 그러니까 저 하면 안 돼.